퇴직 후 자격증만 따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요즘 은퇴를 앞둔 5060대 사이에서 자격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보장된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벌 수 있다는 말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학원에 등록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격증을 따면 정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까요? 오늘은 55세에 은퇴한 한 은행원의 사례를 통해 자격증이 무조건 답이 아닌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현명한 선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55세 퇴직 후 공인중개사 도전. 그런데 현실은? 박모 씨 55세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평생 숫자와 금융을 다뤘고 사람들과 상담하는 일도 많았기에 퇴직 후 공인중개사가 딱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붐도 있고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1년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사무실을 차릴까 했지만 월세와 운영비가 부담됐습니다. 결국 부동산 사무소에 취업했지만 손님 유치가 문제였습니다. 동네에 이미 오래된 중개업소가 많았고 신뢰를 쌓기도 어려웠죠. 인터넷 플랫폼에 밀려 기존 부동산들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일했지만 거래는 몇 건 없고 수입도 월 100만 원 남짓.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시작 안 했을 텐데. 박 씨는 결국 부동산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인지 고민해야 한다. 2. 전기기사 자격증 수요 많다고 해서 도전했지만 이 모 씨 58세는 전자회사를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면 건물 관리나 유지 보수 쪽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기술직이고 수요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40대 이하를 선호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전선을 다루고 배관을 수리하는 일은 체력이 좋아야 가능했습니다. 기업체 전기관리직은 많았지만 연봉이 생각보다 낮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뭐하나 몸이 못 버티는데 지금은 간간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지만 처음 생각했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교훈. 기술직 자격증은 체력과 경험이 있어야 활용 가능하다. 나이 제한이 있는 직업군인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다. 3. 바리스타 자격증, 인생 2막을 꿈꿨지만 김모 씨 56세는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소박한 카페를 운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고 은퇴 후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었죠. 그래서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려면 인테리어, 임대료, 장비 구입비 등 초기 비용이 엄청남. 이미 카페 시장은 포화 상태라 경쟁이 너무 심함. 직원으로 취업하자니 젊은 바리스타들보다 손이 느리고 체력적으로 힘든. 결국 김 씨는 카페 창업을 포기하고 취미로만 커피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자격증은 땄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교훈. 창업은 자격증이 아니라 자본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취미와 직업은 다를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자격증이 답이 아니다. 위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나이, 체력,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선택.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낭패를 본 경우. 자격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은퇴 후 삶의 해결책이 될 거라는 착각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자격증보다 현실적인 일자리를 먼저 조사하라. 2. 현재 가진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라. 3.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아닌 현실적인 계획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막연히 퇴직 후 자격증이나 따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은퇴 후 자격증이 아니라 이것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은퇴 후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경험과 네트워크. 자격증이 있어도 경험이 없다면 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자격증 보유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5세에 퇴직한 한 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평생 쌓아온 금융 지식을 활용해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58세 퇴직한 영업부장은 자격증이 아니라 30년간 쌓은 인맥을 활용해 프리랜서 영업 컨설턴트로 활동 중입니다. 교훈. 무작정 자격증을 따기보다 내가 가진 경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자.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vs 돈이 되는 일. 많은 사람이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할 수 있는 일과 돈이 되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56세 퇴직 후 목수 자격증을 따고 싶었던 어씨.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력이 부족하고 시장 수요가 많지 않아 방향을 틀어 목공 교육 강사로 전환했습니다. 60세가 넘어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었던 B씨. 하지만 요식업이 힘든 걸 깨닫고 대신 온라인으로 요리 노하우 강의를 운영하며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교훈.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실제 수익이 나는 일인지 따져보자. 3. 노후 재정 설계가 먼저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재정 설계입니다. 자격증을 따는데 돈이 들고 그 자격증이 실제로 소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시간과 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자격증 비용 계산 예시. 공인중개사 준비 1년, 학원비, 교재비, 시험 응시료 총 500만 원 이상. 바리스타 과정 학원비, 장비 구입 최소 20만 300만 원. 전기기사 강의료, 실습 비용 최소 300만 원 이상. 그렇다면 이 비용을 투자해서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진 노후, 자산과 예상 수입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교훈.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이것을 따서 몇 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하자. 결론. 은퇴 후 자격증보다 이것이 먼저다. 자격증이 은퇴 후 생계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릅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아래 3가지 요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 자격증보다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이해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과 돈이 되는 일을 찾아라. 3. 자격증보다 노후 재정 설계를 먼저 하라.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자격증을 따서 나는 3년 후, 5년 후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일까?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강점과 현실적인 기회를 먼저 살펴보세요. 연금 300 받고도 무너졌다. 58세 퇴직 소방관의 눈물 나는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연히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한다고 하면 왠지 수고 끝에 낙이 온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더라고요. 특히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던 일, 예를 들면 소방관처럼 매일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제 좀 쉬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동시에 찾아오면서도 한편으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불안감이 들곤 합니다. 게다가 연금 3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생각했다가도 막상 현실적인 생활비, 대출, 자녀 학자금,
혹은 엄포신한 건강 문제 등등이 닥치면 그 300만 원도 빠듯하거나 부족해지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릴 분은 58세에 퇴직하신 전직 소방관님입니다. 화염과 싸우던 때는 늘 위험과 긴장의 연속이었기에 정년이 가까워지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다고 해요. 하지만 연금 3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노후가 생각보다 더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무너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고 자책도 해보고 혹시 내 은퇴 준비가 잘못된 건가? 싶어 억울하기도 했대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듣다 보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 또 우리 부모님 주변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들은 비슷한 경험담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어느 날 내 삶의 중심이 사라졌어요. 첫 번째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58세 퇴직 소방관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분을 오랜 지인 모임에서 만났어요. 나이가 들어서 곧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저런 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도 누리고 가족과 알콩달콩 산책도 하고 또 심심하면 알바도 좀 하면서 살겠다고 꿈꾸셨던 분이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한 공로로 매달 30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 막상 살다 보니 현실적인 지출이 만만치 않았답니다. 이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상태라 학자금 부담은 덜었지만 결혼 자금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갈 돈이 예상치 못하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본인도 무릎 쪽 관절이 생각보다 빨리 망가져서 치료비 지출이 올라가고 주택 유지비도 여러모로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300만 원이면 남부럽지 않게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꿈은 점점 현실의 두터운 벽에 부딪혔죠. 처음에는 더 절약해야겠다고 마음먹다가 이내 내가 너무 풍족하게 살았나? 하고 자책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어딜 가서 일을 더 해? 라는 부담감까지 겹치니까 삶의 의욕마저 떨어지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직업 정체성의 상실감이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구하고 위험 상황을 해결하는 책임감이 있던 직업. 그런데 갑자기 퇴직하고 나니 나는 이제 무슨 가치를 느끼며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훅 들어와 버린 거죠.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불 속에서 사람 구할 때는 내 몸이 부셔져도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라며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그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어요. 듣고 있자니 정말 마음이 짠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탓만 할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직업군이지만 결이 비슷합니다. 60세에 퇴직하신 공기업 직원분인데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은퇴 재무 설계만큼은 나름 철저히 해오셨다고 해요. 퇴직하고 나서 3년 정도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 임대 수익과 연금으로 살아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정도였죠. 실제로도 집을 작은 단독주택으로 바꾸고 그 차액으로 상가 하나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계획이 무색할 만큼 임차인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몇 달씩 빈 점포로 두고 있으니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끊겨버렸고 실질적인 생활비 버퍼가 크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분 말씀으론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경제가 이렇게 빨리 변동될 줄 몰랐어요. 빈 점포로 한두 달만 버티면 새 임차인이 들어오겠지 했는데 어느새 6개월이 넘었다니까요. 결국 그렇게 예정된 수익이 끊기는 바람에 여윳돈으로 생각해둔 부분이 줄줄이 새어나가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덩달아 자신감도 사라지고 내가 예전 회사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모았어야 했나 하는 뒤늦은 후회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은퇴 후 계획이 어긋나는 이유가 전적으로 내가 잘못해서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나 경제 흐름 때문에 혹은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돈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고요. 계획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3.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은퇴 후 인생 2막이 열려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55세의 교직에서 조기 퇴직하셨던 분인데요.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누구보다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담했던 건 아니었어요. 교편 잡을 때부터 체육 활동에 관심이 많던 분인데 한동안은 나이도 있는데 내가 새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며 주춤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직 후에 우울감이 제법 크게 찾아왔는데 가만 보니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정보나 체계적인 조언이 너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왕이면 이 부분에서 기회를 찾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지역 생활체육센터에서 자격증 과정을 신청하고 그 과정을 밟아 수영 강사 보조부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시급도 크지 않았지만 뭔가 발전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니까 재미가 붙었대요.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청소년 대상 체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조기퇴직으로 받는 연금이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익이 생겨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생에 새로운 활력소가 생겼다며 너무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도 내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직접 찾아봐야 하고 몸을 움직여야 지금까지 모르던 세상이 열립니다. 정말 이 말이 은퇴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안정된 직장이 없어도 남들이 이 나이에 되겠어? 하는 분야라 해도 일단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은퇴 준비 결국 사람이 답이더라. 결국 이 사례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은퇴란 게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많다는 점이에요. 직업 정체성 상실, 예기치 못한 지출, 혹은 은퇴 후 무기력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아마 나라도 나 이제 어떡하지? 하고 공황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챙겨야 할 핵심은 역시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소방관으로서 활약하셨던 분도 더 이상 현장에서 땀 흘리지는 않더라도 지역 봉사나 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같은데 참여해서 또 다른 형태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거든요. 연금이 300이든 200이든 혹은 500이든 간에 절대 금액만으로 내 노후의 안정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점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듯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보람 삼아 행동할 것인가, 그 태도와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죠. 또한 퇴직 후에도 꾸준히 작은 일자리나 부업을 찾거나 재능 기부처럼 돈이 되지 않는 활동일지라도 사회와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내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취미나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위 세 분의 경우를 보면 직업과 상황은 달라도 몇 가지 공통점이 보여요. 바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상실감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 3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던 마음이 흔들리고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막막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재무계획 구체화. 연금 300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후 금액인지 실제 지출을 고려한 순수 생활비인지 따져봐야 해요. 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의 연금이나 예금, 보험 등도 총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후 역할 찾기. 직업적인 정체성이 강한 분들은 퇴직 후 다른 역할을 빨리 찾지 않으면 심한 상실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도 좋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관계 유지.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고립감이 심해집니다. 은퇴 전부터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등에 참여해 두면 예상치 못한 퇴직에도 심적으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유연성 기르기. 55세 퇴직자의 예처럼 갑작스러운 해고나 구조조정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 혹은 새로운 기술과 자격증에 투자해 두는 게 도움이 되죠. 마음 건강 돌보기. 은퇴는 경제적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인 충격도 큽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느껴진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연금 3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라는 말은 아마 은퇴를 앞두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 사이에서 꽤 자주 오갈 겁니다. 실제로 숫자로만 보면 3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막상 몸소 겪어본 분들은 은퇴 이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과 심리적 부담감이 훨씬 크다고 입을 모으죠. 58세에 퇴직한 소방관님도 62세 교사님도 55세 중견기업 직원분도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금액을 받고 있었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삶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의 일상과 재정 계획을 조금이라도 미리 체험해본다. 직업적 정체성을 넘어서 나라는 사람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본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넓히고 유지한다.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만 모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역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의 이야기에서 조금이나마 남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 준비로 고민 중이라면 너무 겁부터 먹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작은 준비라도 하나씩 해놓으면 후회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의미 있는 길을 찾으셔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6세 대학 교수의 은퇴 후 삶, 사실 준비에도 준비 못한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은퇴를 앞두고 한동안 은퇴 후에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곤 하더라고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보려 해요. 우선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오랜 시간 쌓아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에요. 대학 교수로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얻은 자부심이 어느 날 사라진다면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큰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포함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로 김 교수님 가명은 평생을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며 보냈어요. 은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여전히 활기차고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은퇴 후 정체성의 상실감과 소외감에 시달리면서 오랜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김 교수님은 새로운 취미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다시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겼어요. 두 번째 사례로는 이 교수님 가명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교수님은 은퇴 전에 재정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과 생활비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어요. 이 교수님의 사례는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로 박 교수님 가명의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박 교수님은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내려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은퇴 후 오히려 가족 간의 역할 변화로 인한 갈등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죠. 오랜 시간 학문에만 집중해왔던 탓에 가족과의 깊은 소통이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박 교수님은 사회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고립감과 상실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쉬는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연속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설계하고 경제적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자신만의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대학 교수로서의 명망이 아무리 높아도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도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이 사례들을 참고해서 미리 대비하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헤쳐나가길 바라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에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허망함은 때론 잔인할 정도로 현실을 꿰뚫어 보게 만듭니다. 66세라는 숫자에 얽힌 시간의 무게는 빛바랜 명예와 함께 한 줌의 자존감마저 산산조각 나는 비참한 결말을 예고합니다. 교수로서의 화려했던 과거가 이젠 먼 기억이 되어버리고 스스로가 쌓아온 업적마저 차갑게 빛바래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도 그 잔혹한 진실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무력해지곤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서서히 재생되며 눈물과 후회의 색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학 강단 위에서 반짝이던 눈빛은 이제 창밖에 스산하게 내리는 빗방울처럼 차갑고 그 빗줄기 속에는 한때 수많은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던 열정이 씁쓸한 후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수많은 학생들을 격려하며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했던 김 교수는 은퇴 후 어느새 어둠에 갇힌 채 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와 함께 마치 세상이 자신을 잊은 듯한 고독함이 서려 있습니다. 대학의 커다란 강당이 이제는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잔향처럼 메아리칠 뿐 그곳에 다시는 따스한 기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던 이 교수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폭증에 쫓기며 하루하루가 채찍질과도 같이 지나갑니다. 과거의 화려한 연봉과 명예는 이젠 모래 위에 새겨진 그림처럼 쉽게 지워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가 겪는 경제적 고통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문제로 마치 추락하는 빙산처럼 차가운 현실의 파편들이 그의 심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꿈꾸며 은퇴한 박 교수의 경우 집안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미소나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학문에 전념했던 그는 은퇴 후 가족 간의 갈등과 소외감에 시달리며 집안 구석에서 외로움에 젖은 채 침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도 따뜻한 대화도 없으며 오직 비참한 현실만이 그의 발밑을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듯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잔인한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화려했던 경력과 업적이 어찌하여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이라는 무자비한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 교수로서의 빛나는 명성도 은퇴 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의 파편 속에 흩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지 고독과 후회의 잔해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 하지만 실제로 그 끝은 자극적인 현실의 폭풍 속에 던져진 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과 한숨, 그리고 깊은 후회의 외침이 어우러진 그 순간 모든 과거의 영광은 무의미해지고 남은 것은 스스로와의 치열한 싸움뿐입니다. 비록 은퇴라는 단어가 희망의 새로운 시작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과 상실이 숨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있어 교수라는 자리에 올랐던 이들이 겪은 아픈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래에 마주할지도 모르는 현실임을 경고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눈물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0년 은행에서 헌신한 결과 58세 퇴직 후 그는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묵묵히 일해왔는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삶이 참 텅 비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 말이죠.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먼 훗날 은퇴를 준비해야 할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제목에서 언급한 그는 바로 58세, 은행에서 30년을 일하신 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여기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만큼 은퇴 후 삶도 나름 준비가 잘 되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 연금도 챙기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한 채 마련했지만 정작 내 인생에 대한 플랜은 없었다는 겁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은행이란 울타리에서 매일 아침같이 출근해 함께하던 동료들은 자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퇴직 후에는 매일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스케줄이 비어버리고 자존감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속했던 조직이 사라지고 돈으로부터의 압박과 인간관계의 단절이 겹치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물음표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사례 3가지를 구어체로 풀어가며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56세 교사, 퇴직 후엔 학교가 날 계속 필요로 할 줄 알았죠. 첫 번째 사례는 중학교에서 30년간 국어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56세에 정년퇴직한 이 선생님 이야기예요. 보통 교직에 계신 분들은 오랜 시간 학생들과 교류하고 후배 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학교 측에서 무언가 제안을 해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30년 넘게 헌신했는데 나중에 어떤 자문 역할이라도 해주길 바랐지. 이분 말씀으로는 내가 한국어 교육에 한몸 바친 사람인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겠지 혹은 후배 교사들이 컨설팅을 부탁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 후 1달, 2달.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서운하더니 점점 나는 이렇게 잊혀지고 많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선생님은 뒤늦게 자신이 해왔던 일을 통해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나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육 관련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 사회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지역 도서관과 연계해서 청소년 글쓰기 교실이라는 작은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해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나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직장 혹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난 뒤에도 내가 가진 전문성을 새로운 형태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찾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 나서서 다양한 기관이나 모임에 눈을 돌려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 60세 소상공인 사장님, 가게 문 닫자마자 그냥 실패자로 찍혀버린 기분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식당을 운영하시던 60세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에 다니지 않았고 40대 중반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어요. 나름 15년 동안이나 단골 손님도 많고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졌고 마침내 가게를 정리하게 됐죠.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오랫동안 가게를 찾아주던 손님들조차 이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는 의식도 못할 정도로 아팠을 때도 장사 잘 돼서 좋겠다, 대단하다 소리 들었는데 정작 가게 문 닫고 나니 한 번씩 안부 전화해주는 분들 빼곤 정말 아무도 날 찾질 않았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본인이 쭉 해왔던 일이 없어지니 내 자신이 무가치해진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자마자 실패자나 패배자가 된 것 같았다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음식에 대한 노하우는 여전히 살아있고 장사를 잘했던 그만의 감각은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리 교실이나 외식업 컨설팅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권유했어요. 실제로 그 방향으로 준비하던 참에 건강 회복도 어느 정도 되고 나니 동네 문화센터에서 특색 요리 강좌를 열게 됐고 소규모로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주면서 삶의 보람을 다시 찾게 됐어요.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비록 몸이 힘들어 더 이상 장사를 이어가기 힘들다 해도 내가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재정을 리디파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형태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일단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난 아직도 쓸모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죠. 3. 62세 대기업 임원, 퇴직금만 믿고 살았는데 내 삶이 이토록 공허해질 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큰 회사를 다니셨던 62세의 전직 임원입니다. 이분은 늘 회사에서 인정받고 후배들의 존경도 받았죠. 또 퇴직금도 꽤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겠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여유 있게 살겠지? 라고 본인도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이분이 말하길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이 풍요롭진 않더라 이겁니다. 수입이 생길 때에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동료들과 회식도 자주 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매일 기획 보고를 하면서 성취감도 얻었대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사라지니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다나요. 또한 주변에선 임원까지 했으면 여유롭게 살겠다라고만 보고 있으니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미안했고요. 물론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갖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셨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해서 기록을 단축해 본다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더라도 봉사단체에서 직접 배식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한다든지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고 계시다고 해요. 은퇴 후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만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학교나 회사 혹은 지자체나 여러 기관에서 꼭 나에게 연락을 해주길 기다리기보단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옛날 방식의 수동적인 부탁이나 지원 요청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문성을 어디서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특히 은퇴 후에는 병원 갈 일도 잦아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이나 적절한 취미를 통해 몸과 마음을 모두 돌봐야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는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대기업 임원 사례처럼 퇴직금을 넉넉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나 목표가 사라진다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절한 모임 활동이나 취미,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일할 때 못지않게 의미 있는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미리부터 준비하자.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폭넓은 인간관계 혹은 커뮤니티 활동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동호회나 지역 봉사단체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내 관심사에 맞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두면 은퇴 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 그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공부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생기는 활력과 성취감이 은퇴 후의 우울감을 날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맺은 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은퇴 후에도 내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퇴직, 생의 한 구간 마무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 더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설지 몰라도 의외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주변에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복합적인 난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미리미리 은퇴 설계를 한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전문성을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뭐가 남았나 하고 좌절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여러분에겐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이뤄낸 것들, 쌓아온 것들이 의미 없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나가 보자고요. 정말로 여러분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겁니다. 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용기 내어 첫 발을 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